없습니까? 네, 그럼 박은정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예. 예, 제가 대법원에 오늘 청문회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처장께서 이따가 청문회에 참석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청 드린 것은 뭐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월별 선고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대법원 선고 재판의 평균 재판 기록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좀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대법원 선고 판결의 전원 합의체 회부일부터 선고일까지의 기간, 이런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5월 1일 날 대법원 판결 당시에 대법원에서 전자문서로 기록을 보셨다고 하셨다가 그 전자문서화가 10월부터 시작이어서 전자문서로 다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종이문서로 보셨다면 그러면 이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6만 8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복사를 하셨다면 그 A4 용지를 얼마나 구매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입 내역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오늘 오전 8시 반에, 그러니까 청문회 개최 그 자료 제출 요청드린 시간 30분 전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전 거 보여주세요. 청문회 이 자료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답변 내용이 뭐 법원조직법 65조, 그다음에 국정감사법 뭐 8조, 뭐 국회법 뭐 이렇게 드시면서 낼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합의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쭉 답변해 오셨던 자료거든요.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근데 왜 이렇게 요청을 한 자료를 안 내시는 건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 대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질문에 귀를 막겠다는 것인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법에 따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증감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이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대장님? 그런데 이게 또 대법원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이 군사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5일 전에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법상. 근데 5일 전에 소명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대법원은 이번 청문회에 비협조적으로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사법 내란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올라와 있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지금 법관들께서도 매우 모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법원이 내란 특검을 지금 수사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청드린 이 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하신다면 증거인멸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존을 하시고 이 특검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저게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님께서 하신 판결문이거든요. 처장님 보시면 저기 천대엽이라고 서명하시고 그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저렇게 판결문을 하시는 모든 사건들은 주임 판사이시잖아요. 주심 판사. 주심 판사이고 나머지 대법관들도 주임 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명과 날인을 한 것은 자기의 사건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전국의 판사와 검사들은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가 사실은 지금 무슨 답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재판과 판사가 사회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 기관으로부터 어떤 이제 그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인권 보장을 재판을 통해서 이루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그런 의미에서 상권 분립과 또 사법부 독립을 통해서 법관이 이제 재판했다는 이유로 그 재판 결과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수사나 또 이제 조사 등의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헌법 45조에서 그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절대적인 면책이 주어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재판 과정에 또 재판 결론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3제사 좀 제고해 주십사라는 그런 이제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런 말씀과 같은 경위로 저희들은 이제 이번 청문회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그 보시는 착안하시는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이제 요게 이제 당위성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또 이제 법원조직법이 보장하는 합의과정 비공개라든지 법관의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이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 끝에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청문회 관련해서는 자료를 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오랜 숙고 끝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기 오전에 듣기로는 청문회와 별도로 이제 의안 자료로서 이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했던 원칙대로 검토해서 제출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의원님 이제 실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취지로 의안 자료로서 요청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말씀을 제가 확인해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 전데요. 법원행정처 처장께서는 위법한 발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이하 서류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지금 오늘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이 법원조직법, 국회법, 이 법인데 이 법을 들이댔는데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예외다. 이런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된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법을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출석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헌재에서도 합헌이라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이랑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 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이 지금 들이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다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비밀이라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 처장 예. 군사 관련입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사 관련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군사 관련입니까? 군사와 관련은 군사 관련입니까? 군사 관련입니까? 그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훈련 아니고 군사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하세요. 예, 그와 관련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자, 드리겠습니다. 군사 관련 아니죠? 이제 헌법적인 관점에서 외교 아니죠? 헌법적인 관점, 대북 아니죠? 헌법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법들이 위헌이란 뜻입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예외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대법관들은 예외를 한다. 이렇게 헌법 조항이 돼 있습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이 우리 대법관들께서 보실 때는 휴지 조각입니까? 말씀드릴까요? 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곳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도 다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는 이 증언감정법 자료 제출 등의 법적인 조항에 따라서 다 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대법관은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기관 아닙니까? 초헌법적 기관입니까? 제가 이 대법원장이 이런 그 법적인 걸 쭉 듣길래 제가 기가 막혔어요. 언젠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법들에 의해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인 천대법원 행정처장께서 버젓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증언감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저희가 자료 제출을 응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위법하다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미 판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 가면 대법관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 날 것이 100%예요. 그렇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국회 위에 있는 것처럼, 국민 위에 있는 것처럼,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기표 의원님, 토론하세요. 예,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오전에 뭐 이름이 나왔으니까 지기현 부장 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이 뭐 누가 저녁에 룸살롱 가든 저녁을 못 먹든 그게 뭐 위법하지 않으면 저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런데 아까 그 제보를 한 아까 김영민 의원께서 정연한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할 때 상대 당 의원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의 의혹 제기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것인지 증거가 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요즘 사법부가 정치 한가운데 개입하고 대법원이 그래서 위상이 말도 없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원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감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당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장소 특정도 안 되고 뭐 언제 누구랑 갔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무슨 베네수엘라 뭐 운운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띄워볼까요? 사진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면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내부죠. 이게 제보자가 여기를 함께 같이 갔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이 갔었고 사실 다른 사진들 지기현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오전에 그 정도로 해서 사법부에서 적절히 감찰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런 식으로 마치 민주당이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요. 가서 자기 돈 내고 룸사롱 가건 자기 돈 내고 소고기를 사 먹건 저희는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야 저는 사실 법관이 룸사롱 가는 건 저는 조금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룸살롱에서 하는 행동들의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직무 관련자라면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같이 갔던 사람이 이걸 왜 제보를 했냐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 속에 풀어주는 거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때 일시 같은 것도 제보된 사진에 의하면 특정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가 자정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장님도 돌아가시면 본인 직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법원에 아주 사법부의 큰 일이고 하니 잘 살펴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로 더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본행정처장님. 예, 아까 오전에 대법원장의 취재원 제보 영상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 간 것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제가 우리 대법원장님께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기현 판사 묻고 있습니다. 지기현 룸사롱 간 거. 시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대법원장님을 이제 처장으로서 이제 모시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인품이나 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말씀드린 것이고, 됐고요. 예, 네. 지부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자, 만약에 지기현 부장 판사가 이렇게 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지기현 판사 룸사롱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법원 행정처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품위 손상,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판결 개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정보를 받아서 이거는 즉각 감찰하고 필요하다면 징계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렇게 부적절한 위법한 행동을 한 지기현 판사라면 윤석열 재판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기 더 이상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되면 감찰, 윤리, 징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권 간사님, 그거는 지금 천대협처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벌써 사진이 나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랬을 때 법원이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그 입장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와주는 차원이에요.
자, 행정처장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어쨌든 조사하고 감찰하고 뭐 윤리 넘겨서 뭐 징계 같은 것도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성인 의원님인데요. 이성인 의원님 아까 청문회 5분은 쓰셨고 대체 토론 5분 지금 하시는 거고요. 일단 청문회 때는 첫 번째 순서에는 5분간을 못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대체 토론 그럼 5분 이성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시의회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처장님, 예, 오전에도 그 기겸 부장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제 들어보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자료나 제보는 접수된 상태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더 자료가 확보되면은 예,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알겠습니다. 예, 기겸 부장이 그 휴가를 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제가 2번을 말씀드렸는데 휴가 갔습니까? 서울 고등에는 물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법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에게 답은 줄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재판장을 재판이 2번이나 미뤄지고 2주나 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사생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내란수계가 거리를 활보하는 거 보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생활이라 말씀 못 한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사생활인지. 저는 그 이영섭 대법원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할 때 81년 4월이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들려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이영섭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면서 바로 회한과 오역의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법부를 뭐라고 했냐면요. 그 관청 부자를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 부자를 썼어요. 아십니까? 이영섭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한자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한 거예요. 당시 그 김정희 재판 관련해서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고 단순 살인죄다라고 대법관들이 의견을 내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오역과 회한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를 이 관청 부자가 아니라 이 부부자를 썼습니다. 그거 아셔요? 그 다음에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 사유 알고 계시죠? 왜 사퇴했습니까? 재산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9억 원 상당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조차도 부끄러워서 사퇴를 했어요. 또 김영철 전 대법관 사퇴한 거 알고 계시죠? 대법원장님. 87년에 노태우 정권에서 임명을 합니다. 전에 전두환 때 임명받은 대법원장을 다시 재임명하자 젊은 법관들이 일어나가지고 어찌 이런 분을 우리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느냐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영철 대법원장이 뭘 하겠습니까? 본인 부덕의 소치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했어요. 아십니까? 이렇게 전직 대법원장 3분이 이렇게 항거하면서 사법권의 독립,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나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판결을 했어요.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이걸 말이죠. 파견성해가지고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대법원 소속, 법원 소속 판사들이 내부에서조차 이게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이런 비아냥을 듣습니다. 적어도요, 김덕주, 김영철, 이영섭 대법원장 시절은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차장님 이런 말씀 처음 들었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송구스럽지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이 말을 처음 들었냐 이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법관이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 그러면은 우리 김덕주, 김영철 그리고 이영섭 전 대법원장님은 뭡니까? 이분들은 적어도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신뢰를 지켜서 이렇게 사직을 해가면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스스로 나서서 자진해서 이렇게 사법부 신뢰를 다 깎아먹고 더군다나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물러나라고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말을 비아냥을 듣고도 내부 신뢰를 발언을 해놓고도 왜 사직을 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신뢰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국민들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법원에 국회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그거 3줄짜리 5줄짜리 간단한 불출석 사유 내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납득할 수 없는 불출석한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이 국민들은 정말 대법원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질 것이고 대법원은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예. 아무리 대법관이고 판사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다 잘했다고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 말 좀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 버스를 탈 때나 아니면 기차, 지하철을 탈 때나 줄을 서면 새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법안 안건이 재판할 건수가 120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법을 새치기 해가지고 120 몇 번째 있는 거를 위로 올려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법 새치기 아니에요?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법사위에서도 이제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도 여기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법원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도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서 알겠어요. 순서를 좀 자, 달리. 그러면 633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왜 다른 거는 3개월을 얘기하면서 이건 30일, 36일 합니까?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3개월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그렇게 했나 보다 하죠. 계속 633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대법원장 스스로 얘기했던 633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 쫙 뽑아 올려가지고 위로 딱 올려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그러면 지금 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판사들이 여러 명이 지금 코트에 썼잖아요. 그러면 그 판사들이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까? 제가 같은 판사들이잖아요. 입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행정처장에서 공공한 입장이라는 걸 알겠는데, 국민 상식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도.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120 몇 번째 있는 법을 판결할 걸 끌어다가 90일도 안 지키고 3개월도 안 지키고 36일 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상식적, 몰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예, 뭐 다른 부분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33 이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저는 뭐 합의는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이른바 헌법 84조 해석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특정인이 당선되면은 그 후에는 이제 재판이 이제 중지된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 재판은 결국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해야만 이제 판사가 재판을 기피하지 않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것으로 저는 추측됩니다. 자, 그러면 실토하시네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구만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들려요, 지금. 본심을 지금 자백한 거예요. 본심을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는 뭐 전혀 그 내막이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낭중지추라고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처장님, 대법원에서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간 전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상고심처럼 진행됐던 재판의 전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건마다 다 독특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희대의 청문회가 저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그 태도가 맞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법정보화실장이나 대법원 비서실장도 오늘 안 나오겠다고 한 거 맞습니까?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판사 신분이죠. 예. 그렇지만 행정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는 그런 신분. 그런데 행정관의 권한을 행사하되 행정관으로서 국회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 이런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태도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처신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판사 신분이기 때문에 나오기 싫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앞으로 비서실장이나 행정처 보직은 법관이 아닌 일반 행정직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청문회에서 이제 여쭤보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재판의 어떤 과정, 경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다고 행정관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나와서 답을 뭐 소극적으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하든 나오긴 나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정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위원님 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문서로 복사해 준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전자문서라도 열람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접속 기록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요구했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기관에 관한 일반 통계 이것마저도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타당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통계도 못 주는 조직이 됐습니까, 법원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판사가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떤 기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받느냐라는 뭐 종이 기록이나 전자 기록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또 이제 기록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심정을 형성하고 합의를 하고 판결이 선고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이제 그 합의 그리고- 공개에 해당되고 다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통계 관련 자료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박은 위원님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오늘 청문회 관련한 그런 자료로 요청을 받아서 아마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어쨌든 예, 그런 예. 객관적인 통계나 물증에 해당하는 자료마저도 주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면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을 똑같이 닮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과거에 2013년 전후로 대구지방법원장을 하셨죠. 예. 그때 신년 할애식에서 축사를 하는 내용을 들었던 사람 얘기에 의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보수적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그분의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그런 태도가 이번 사건에 반영된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랐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헌적이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제일 먼저 밝힌 분이 대법원장님이고 또한 우리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서울고등 판사로 지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이제 인사발령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단 조치를 취한 것도 그분입니다. 어쨌든 전례 없는 판결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장님은 사퇴 의향이 없으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저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의 법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 어떤 특정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을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재판 과정, 그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후에 이제 조사
또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면은 누구도 이제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명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52조 2항에는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사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59조에 의해서 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것은 의결로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120 몇 번째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을 첫 번째로 올려서 한 그런 법적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법원 심의 절차 내규 등에 따르면은 내기 몇 조 몇 항입니까? 곧 제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법적 근거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인 근거 몇 조 몇 항인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왜 나중에 얘기합니까? 지금 왜 얘기 못 합니까?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죠. 저는 국회법 몇 조 몇 항이라고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법원행정처장은 저보다 법에 대해서는 100배를 더 아시는 분이 법적인 근거 조항을 말을 못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제가 혹시라도 지금 그럼 뒤에 있는 분들 빨리 협조를 구하세요. 그 사이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내규나 예규 등에 그런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이제 모든 그러니까 그 법관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들어야 그다음 말을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한 부분은 재판장의 권한 혹은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인지 근거를 말씀하시라고요.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이것처럼 저희들도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과 또 여러 대법관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께서 그 조항을 몇 조 몇 항을 알지 못하고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어서 그 조항을 외우지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못하시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 못하시잖아요. 사건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따라서 소장님 예. 그 말씀은 오전 내내 하셨어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대법원장이 120 몇 번째 있었던 이재명 대표 그 상고심 그 판결을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했던 그 법적인 근거 조항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냐 제가 묻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들었어요 이미. 뒤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뒤에 접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제 전압을 위해서 이제 앞당겨서 진행한다든지 이런 저희들 종종 있는 일이라고 참 저는 답답하십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 들었고 알고 있고요. 제가 그 근거 조항 무슨 법 몇 조 몇 항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입니다. 천대엽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의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누굽니까 하늘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하늘입니다. 국민들이 두 쪽이 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어떤 대법관이시잖아요. 예, 행정처장을 하기 전에는 대법관으로 심리에 관여하셨죠? 그렇습니다. 행정처장이 끝나면 심리에 관여할 지금 재판부로 돌아가시잖아요. 끝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처장이 저는 비교적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 특히 형사법의 대가로 알고 있는데 하늘이 두 쪽 나는 즉 국민이 두 쪽 나는 그 신념 확신 그것은 무엇에서 기인합니까? 제가 아까 바로 그 점이 이번 대법원 전합체에 투영이 됐다면 그것은 오류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내용입니다. 6월 3일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대법원 전합체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 아니죠. 뭐라고 그러냐면 6월 3일 이후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낙선이 되면 그냥 국회의원일 뿐이에요.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3일 이후는 피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거운동 기간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우리 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신 존중한다고 하는 하급심, 이재명 후보의 지금 하급심 계류 중인 재판부가 다 족족 기일 변경을 하고 심지어 기일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기일을 추정한 재판부도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하급심 재판부가 우리 헌법상의 116조 대통령 후보로서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기일 변경한 겁니다. 대법관들은 그것을 피한 것은 뭐냐? 참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까? 세 번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후보 등록인데 굳이 5월 9일, 5월 8일 날 해도 되는데 5월 1일로 당겼어요. 왜? 날릴 생각이었으니까. 날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후보조차도 없는 국민의힘 단독 후보만 있는 대선은 그것은 차마 안 되겠다 싶어서 후보 변경, 상실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한 후보 교체 시간을 주려고 5월 1일로 당긴 거예요. 이게 의도성입니다. 이 거친 숨을 쉬어가면서 거칠게 이를 데 없는 이 단호함이 이번 대법 전합체 10명의 대법관들의 소위 말씀하시는 합의의 과정이니 지켜져야 될 사법부 독립이니 그런 미사역으로 장식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탄핵 소추의 대상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있어요? 놀래고 있잖아요. 하급심 재판장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처장께서, 제가 좋아하는 처장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믿는다라는 그 대법원장의 그 확신을 우리 대법관들이 이유 없이 저마다의 확신으로 포장한다면 이분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고 헌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언이 필요해요. 확신에 차서 저도 입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확신에 차서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법관의 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때 말씀을 하세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입법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 역사에서 헌법 규정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언제 때입니까? 제3공화국 헌법에서 4공화국 유신 헌법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이가 집권해가지고 국가보위 입법 비상기구에서 소위 비상국무회의를 가장해가지고 헌법조항에 있는 이 대법관의 수를 입법조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35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날로 없이 커졌는데 대법관의 수는 14명으로 고정된 채 3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침해하는 이 거친 숨소리의 결단을 포장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법원 출신이라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처장께서 한번 합당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리 대법원장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전에 긴급조치 등을 사건을 재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또한 한덕수 대행의 그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헌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예, 박지원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제가 가장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봤지만은 이번처럼 사법부가 대법원이 의원들로부터 비난받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 당해보시죠? 우리는 사법부의 개혁을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불러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6일 예정된 법관 대표자 회의를 주시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법관들이 국민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들끓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한다가 48.6%입니다. 비공감 46.2%입니다. 48대 46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명예와 존경의 대상인 대법원장이 사퇴가 더 많다 하는 것은 법관 대표자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특정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재판 관련해서 이와 같이 이제 책임, 추궁 내지는 신변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모든 법관들이 정말로 사법부 독립하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저와 많은 법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동쪽에 뜨는 새를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서쪽으로 끌고 가서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공동위원장입니다. 오늘 아침 위원장 회의에서 하신 발언록에 너무나 감명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제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법무차관도 함께 참조하세요. 내란수계를 불구속 재판하는 것은 처음 일이다. 어떻게 내란수계를 불구속 재판하느냐? 지금 현재 윤석열 피고인을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구속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용년 전 국방장관들, 현역 군인들의 재판은 비공개 재판하는데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판결된 내용을 무엇을 숨기려고 하느냐. 재판부가 윤석열의 심리를 12월까지 마치겠다고 한다.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럴 사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배 법조인으로서 후배 법조인들이 공부 좀 해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절규를 토론하셨습니다. 법무차관. 네. 윤석열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 구속 기소할 의향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네,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 신병에 대한 권한은 재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재판상이라서 제가 일선 법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럼 5분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예. 법원 판결은 공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해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공정의 외관도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면 불공정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겠죠? 평균에 가까우면 공정해 보인다고 인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좋습니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간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심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305일이었습니다. 10년간 그렇습니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직선거법 상고심 처리 소요 기간은 80일이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평균 260일이 걸렸습니다. 아니 본인이 633 계속 강조하면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보다 훨씬 많이 기간이 늘어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확정된 26명의 상고심 선고에 걸린 평균 기간은 119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상고심만 유독 단 34일이에요.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보면 7배가 빨랐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상고심 처리 기간 260일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만 34일이에요.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7배가 빨랐다니까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검은 의도를 가지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범난을 일으켰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희대의 난을 일으켰다. 그러니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뇌까지 지배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 기록을 다 읽어봤느냐? 챗 GPT에 물어보니까 빠른 속도로 읽으면 917시간이 걸린답니다. 챗 GPT가 답변한 거예요. 쉬지 않고 읽으면 38일 걸린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읽으면 한 15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읽어봤다. 이런 얘기는 명확하게 안 해요. 전자스캔 떠가지고 다 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국민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왜 상고심 처리 기간을 260일이나 끌었을까요? 참 이상해요.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예외입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대협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하늘이 두 쪽 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두 쪽이 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당장 사퇴해라.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법원 판사들도 두 쪽이 났어요. 판사들이 코트넷에 글 써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러고도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냐? 다 물러가라. 이렇게 현직 판사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법원장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법원 행정처장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저의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고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전부터 또 오늘 오전 또 조금 전까지 이제 이번 재판에 관해서 이제 제가 추측하는, 왜냐하면 저는 관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 자체도 제가 추측에 의한 것이라서 부적절하다는 지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말, 제 주장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저는 제 경우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법률심의자 상고심으로서 필요한 쟁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어떤 기록 검토 그리고 여러 연구안들을 활용한 법리적인 쟁점 검토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분절적 혹은 총합적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 쟁점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다수 의견에 이름 올리신 분들은 치열하게 했을 것이라고 판결 자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그럼 아까 답변 안 하신 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선법에 이제 선거범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하여야 한다라고 27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내규 2조 1항 단서에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바로 전압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일의 진행, 변경, 선고 지정 등은 재판장이 이제 직권으로 정할 문제이고 이것은 민사, 형사, 또 행정 모든 소송 절차에 공통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순서와 달리 이제 합리적인 필요가 있으면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그것이 일선 법원이든 혹은 이제 대법원이든 이와 같이 이제 순서를 달리 중요한 사건, 시급한 사건, 또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지금 오늘 하시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는 왜 이 법을 안 지키고 평균 260일이나 걸렸습니까? 왜 다른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재명 대표 것만 왜 유독 그 조항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냐? 이것이 정치적인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지금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을 260일 평균 소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공직선거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고 다른 분들은 수백 건, 수십 건은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이 다 위반했다. 지금 그것을 자백 실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여야 되고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궁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